일제의 식민정책이 도를 더해가던 1928년 대구지방법원 제2호 형사법정에선 고등계 형사 3명만 입회한 가운데 엄중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 김창수, 본 적은 어딘가? 없다. 본 적이 없다고? 나라가 없는데 본 적이 있겠는가? 변호는 왜 거부한 건가? 난 대한 사람으로 일본 법률을 부인한다. 일본 법률을 부인하면서 일본인에게 변호를 위탁한다면 얼마나 대의에 모순되는 일인가? 식민지 백성으로 일본 제국주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지배국의 법률을 부인한다고 말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심산 김창숙. 그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마지막 선비라 부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려운 그 비운과 역사의 칠곡 속에서 그 어려움을 몸소 헤쳐나오면서 정의와 대명문을 쫓아서 실천 궁행하신 분입니다. 우리 근대 민족 그 근대사에서 선비다운 분으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사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세상에서는 3분을 뜹니다. 한 분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고, 또 한 분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고, 한 분은 심산 김창숙 선생. 일제강점기와 분단으로 이어진 우리의 굴곡진 역사를 안진뱅이 다리로, 그러나 누구보다 꼿꼿하게 헤쳐온 불굴의 지사 심산 김창숙. 그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 봅니다. 지난 2011년 6월 6.25 전쟁 61주년을 하루 앞둔 날 성균관대학교에서 한 장의 오래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헌책 문치 속에서 60여 년을 묻혀있다 우연히 발견된 문서는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성균관대학교의 설립자이자 초대 학장으로 있던 심산 김창숙 선생이 친필로 쓴 졸업식 훈사였습니다. 어떤 시민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프로그램에 감정을 의뢰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심산 선생의 그 졸업식 훈사라는 것이 밝혀졌고, 해서 이제 그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우리 학교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무려 2m 38cm 긴 두루마리에 붓으로 빼곡히 써내려간 훈사에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전쟁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애끓는 심경이 절절히 담겨 있는데요. 일제치하 35년의 투쟁 끝에 맞이한 광복. 그런데
독립된 조국에서 유학의 재건을 꿈꾸었던 터전은 전쟁의 포화에 휩쓸리고 피난지 부산의 임시교사에서 초라한 졸업식을 치러야 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대한 식전을 거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 38선 이북 전선에서는 우리 국군 장병 몇백 몇천 명이 총칼에 선열을 뿌리고 사장의 백골을 묻는 것을 생각해 보시오.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하늘이 부여한 의무와 사명은 오직 살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며 죽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는다는 한결같은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항일운동과 반분단 통일운동, 민주투쟁, 일제강점기에도 해방 후에도 김창숙의 일생은 말 그대로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동강 김우홍의 종손으로 경북 성주의 유학자 집안에서 성장한 김창숙은 구한말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성현이 세상을 구제한 뜻을 모르면 가짜 선비이다. 때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일제가 한반도 식민지화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시기였습니다.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외압을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김창숙은 스승인 이승희를 따라 상경하여 을사오적을 처단하고 조약을 폐기하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길고 긴 투쟁사의 시작입니다. 청년 때 대개 이승희 선생 자기 스승하고 같이 경복궁에 가서 을사오적 목을 베야 된다라고 상소문을 올리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19 직후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초대 의장이 됩니다. 상소 방식으로 시작해서 민자통 이장이라는 것은 이 거리가 엄청 먼 겁니다. 심사는 현장을 통해서 그렇게 변하고 자기를 발전시켜오고 그렇게 싸워오는 사람이에요. 상소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온 김창숙은 본격적인 국권 회복 운동에 나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주 향사당의 국민 계몽 단체인 대한협회 지부를 설치한 일인데요. 우리가 이 모임을 만든 것은 장차 조국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조국을 구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낡은 관습의 혁파부터 시작해야 하며 구습을 혁파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계급 타파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며 그 계급을 타파함은 마땅히 이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계급을 없애자니. 일본 순경이 방금 칼을 뽑아들고 문간에 당도했소. 이놈이 도적인데 오히려 자네들은 굽실굽실하며 맞아들이고 날 꾸짖는 격이로군. 이보게 말이 좀 지나치지 않은가? 굽신거린다니. 그러기나 말했세. 자네들은 날 꾸짖는 그 용기를 도적 몰아내는 곳에 전환시킬 수 없단 말인가? 보수적인 양반들에겐 거슬릴 법도 하겠죠.
실제로 김창숙이 유교의 바탕을 두면서도 시대 사조에 민감했던 데는 부친의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호를 하강이라고 해서 하강 선생 김호림 씨가 상당히 진취적이고 또 그때로서는 근대 지향적 사고를 많이 했습니다. 심사는 나중에 나에겐 스승이 많은데 그중에 내가 뺄 수 없는 첫 번째 내 스승은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계급을 타파하고 신분을 떠니 평등화되는 사회를 지향해가는 그런 입장을 가졌던 어른이에요. 또 하나 영향은 김창숙을 둘러싼 학문적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향인 성주 일대는 유교 중에서도 퇴계 학맥이 강했고 그 중에서도 한주 이진상의 후학인 곽종석과 이승희 등이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심학을 강조하는 학풍으로 보수적이고 고루한 유학의 분위기와 상당히 달랐죠. 심사는 자기 어른의 진보적인 입장을 개성하고 자기 선생님들의 그런 면들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이병운동에는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애국 계몽운동으로 하게 됐습니다. 계몽을 통해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애국 계몽운동이 파리장서를 준비하게 됐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고 독립운동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이 됐죠.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듬해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 빚을 갚아 나라를 구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김창숙 또한 단연동맹회의 성주 대표를 맡아 기금 마련에 앞장서는데요. 안타깝게도 일제의 탄압으로 무산되고 말죠. 어렵게 모은 단연금이 친일파의 손에 들어갈까 염려한 김창숙은 이를 민족 교육에 쓰기로 합니다. 유림의 동의를 얻어 1910년 선조인 동광선생을 모신 청천서원에 사립 성명학교를 세우는데요. 주로 가르친 건 계몽사상과 항일 독립정신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구국운동을 실천한 겁니다.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있어서는 민족의 역량과 민족의 자주적인 입장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아주 참 치열한 현실 대응적인 운동이자 투쟁이죠. 그 일이. 그러나 그의 8월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한일 강제 병합으로 경술국치를 당하고 만 겁니다.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을까요? 통분을 이기지 못한 김창숙은 회인이 되다시피 하여 몇 년간 방황의 세월을 보냅니다. 선세의 유업을 더할 수 없이 떨어뜨렸으니 네 어찌 문전공의 사당에 서겠느냐. 학문을 닦으면서 서서히 나라의 광복을 도모하되 기회를 보아 움직이는 것이 곧 너의 나아갈 길이다. 어머니의 서리발 같은 질책에 깊이 자성한 김창숙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후 그는 경서에 매진하며 독립운동의 기회를 다지는데요. 그야말로 와신상담의 심정이었겠죠. 관념적인 유교 유학이 아니라 현실의 절실함 속에서 유학의 현실주의적 사유와 명분, 의리에 입각한 그의 공부는 훗날 항일운동과 정치활동의 학문적인 토대가 됩니다. 유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선비 김창숙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나라를 뺏긴 지 9년, 울분의 세월 속에 항일 의지가 무르익어 민족의 거적적인 항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허나 그는 그 귀한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리 늦었는가? 서신을 보낸 지가 언젠데. 기운이 이미 성숙했다고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했지 않는가? 어머니가 병환 중이셔서 차마 나서질 못했네. 어찌 됐나? 내달 초이틀 광무 황제의 임산일 거행에 맞춰 거사를 1일로 잡았다네. 그때 조선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참인데 이미 민족대표 선정이 끝났네. 성태형의 낯빛이 어두웠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림이 한 명도 없지 않은가? 광복 운동을 하는데 종교계의 대표들이 주동을 하고 소위 조선 500년을 지배한 유교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보다 부끄러운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자 대한의 독립을 부르짖는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김창숙은 다른 계획을 실행해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 이제야 오는가? 일전에 이번 거사의 전말에 대해서 소상히 전해 들었네. 선생님, 이 늙은이는 망국 대부로서 진적에 죽을 자리를 얻지 못해 한이었는데 근본 전국 유림을 이끌고 천하 만국의 대의를 외친다고 하니 드디어 죽을 자리를 얻음이로세.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유림의 독립운동, 파리장서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또는 나라 밖 한국인이 있는 모든 곳에서 벌어진 만세 시위입니다. 그 핵심에 500년 동안 이 나라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유림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전통 유림이.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독립을 원한다. 독립을 시켜다오. 그러한 요구를 담은 긴 편지를 장서라고 하고 그걸 파리 강화회의 또는 파리 평화회의에 보냈다고 해서 파리 장서라고 부르죠. 김창숙이라는 인물의 역할은 이 파리 장서가 처음 만들어지고부터 마무리되는 데까지 끌고 간 전체의 핵심이자 축입니다. 그럼 그 중대한 서신을 누가 쓰느냐? 김창숙은 유림의 영수인 면후 곽종석에게 장서를 부탁했고 당시 병석에 있던 곽종석은 장석영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장서를 준비하는 건 영남의 유림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소유림도 힘을 모으기로 합니다. 학연, 지연을 떠나 유림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수차례 점검과 수정을 거친 끝에 137명 유림 대표들이 서명한 2670넉자에 달하는 한문체의 장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비록 작다 하나 삼천리 강토와 2천만 인민과 4천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좋게 우리나라 일을 담당할 사람이 적지 아니하군. 어찌 남의 나라의 대치를 바라리오. 나라 없이 살기보다는 차라리 나라 잊고 죽겠으며 산골짜기에서 스스로 말라 죽느니 차라리 만인이 보고 듣는 자리에서 떳떳이 억울함을 폭로하고 그 진퇴를 기다릴 것입니다. 1919년 3월 27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김창숙은 파리장서를 번역 인쇄하여 현지에 있던 김규식 편으로 평화회의에 전달하고 동시에 각국 대사관과 중국의 언론기관, 일본에까지 발송을 합니다. 보수적인 유림이 앞장서서 한국의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은 파리장서로 해서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이란 말은 전 국민적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심산 선생이 파리장서를 가지고서 통해서 유가사회 유림 출신들의 화합을 대동 단계를 이룬 것은 또 유림들이 이제 외세의 침략과 근대적 제국주의와 맞서는 이러한 민족적 근대적 사고와 사유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됩니다. 이 파리장서 운동을 일제에선 유림단 사건이라 이름 짓고 강력히 대처했습니다. 장서에 직접 서명한 인사들만 아니라 관련 있음직한 전국의 유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500여 명에 이르는 유림들이 검거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제의 표적이 된 김창숙은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깁니다. 당시 상하이에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막 설립되던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김창숙도 임시의정원 경상북도의원으로 선임되어 안창호, 김구, 박은식, 신채호 등과 함께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조직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인 셈입니다. 또한 그는 망명한 한국 청년들의 교육에 대해 힘을 쓰는 한편 유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순원을 비롯한 중국 국민당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후원하는 데 가교 역할도 했습니다. 심산 선생은 고전에 대한 교양과 핏땀이 가능한 분이었기 때문에 또 식견이 상당한 그런 선비 출신이기 때문에 손문 선생과 만나서 아주 서로 간에 이해가 많고 손문 선생의 많은 응원과 지원력을 얻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호조회도 만들고 거기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한국의 청년 학생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임시정부의 매우 활발한 교육과 활성화를 시키게 됐고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과 길을 열고 그분들을 모아서 천여 명이 모인 그런 지원 모임을 만든 것은 심산 선생의 힘입니다. 그러나 이듬해 김창숙은 단호하게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에 우리나라의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김창숙이 바라던 것은 물론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옮겨와 신채호와 함께 독립운동지 1000고를 발행하고 북경군사통일회의를 통해 독립군 단체의 통일을 추진하던 김창숙은 좀 더 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안전한 북방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그는 호랑이 굴로 뛰어듭니다. 1925년 비밀리에 입국한 김창숙은 경기, 충청, 경상 지역 유림과 부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요. 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8달 후 다시 압록강을 건넜고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대대적인 유림 검거 사태가 벌어집니다. 파리장서에 이은 2차 유림단 사건이었습니다. 2차 유림단 의거에서 빠뜨려서 안 될 중요한 한 사실은 심산이란 인물을 여기 와서 쭉 유림들을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심산을 단 한 명도 밀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림사회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굳건한 의리정신, 이런 게 아직도 작동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국내에 침체된 분위기를 피부로 느낀 김창숙은 항일 운동의 방향을 다시금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정 기관들과 친일 부호 세력들을 박멸하여 국내 동포들의 잠자고 있는 의식을 일깨워야 합니다. 나와 친한 결사대원인 나석주, 이화일과 같은 용감한 청년들이 지금 전진해 있어. 그곳엔 의열 단원도 많으니 무기를 구입해 전진으로 가서 기회를 보는 것이 어떻겠소? 1926년의 끝을 장식한 나석주 의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무기를 건네받고 국내로 잠입한 의열단원 나석주는 1926년 12월 28일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총격전을 벌인 후 마지막 탄환으로 자결합니다. 자기 고향 땅이 토지를 다 빼앗겼단 말이죠. 일제의 침략 기구, 통치 기구를 응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산 선생이 국내에서 정말 중상을 당하면서 모았던 돈을 그렇게 의열투쟁으로 썼다라는 것은 심산 선생 마음 속에 의열투쟁에 대한 바람도 있다라고, 거기에 대한 동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혼을 되살린 거사 이후 선생님, 조선에서 온 전부입니다. 김창숙에겐 줄줄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927년) 겨우 20살이던 장남 환기가 국내에서 일제의 모진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충격을 받은 김창숙은 지병이 악화돼 입원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동지들, 어떻게 여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편찮으신데 당연히 와 봐야죠. 그럼요. 일본 밀정을 염려하여 극비에 붙인 일이기에 마음이 개운치 않았던 김창숙. 다음 날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밀고로 인해 일본 총영사관 형사들에게 체포된 겁니다.
국내로 압송된 김창숙은 대구 경찰서와 형무소에 감금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갖은 압박과 질책에도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난 포로다. 포로로서 구차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치욕이다. 결코 내 지조를 바꾸어 남에게 변호를 위탁하여 살기를 구하지 않는다. 꺾일 줄 모르는 투지가 장하긴 하나. 조선이 무슨 힘으로 독립을 한다는 건가? 내가 보기엔 일본의 안목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것 같소. 그렇게 천하대세를 모르고 망동하는 걸 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은 반드시 망할 것이오. 죄인 김창숙을 기간 폭탄 투척 사건의 주동자로 인정하여 살인미수, 치안유지법 위반, 폭발물 취급령 위반 등의 죄목으로 징역 14년형을 선고한다. 네, 지금까지 조선인 독립운동자를 수없이 대했지만 김창수, 저자처럼 강의 불효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김창숙의 형량은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가 중에서도 유례가 드문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들도 최고 3년 징역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긴 옥살이도 김창숙의 경우는 죄가 감해지기는커녕 가중되는 겹옥살이였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꼿꼿한 절개를 굽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문의 과정에서 다리를 다 못 쓰게 되고 해서 스스로를 벽옹이라고 자호를 한 것에서 심산 선생의 강직한 면모를 잘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년 세월 이미 죄수로 몸져 누웠으나 나의 본 자세를 지킴은 나쁘지 않았으라.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으라니 어찌 참한 말하랴. 분통의 눈물이 창자를 찢는구나. 1934년 더 이상 복역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김창숙은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런데도 그는 창씨 개명을 거부하고 조선 건국동맹의 핵심으로 활동하는 등 일제 식민 통치의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른께서 집에 같이 사는 일이 거의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매번 댕기니까 그냥 이 외관 형무소, 대구 형무소 해가지고 옷 져가지고 가고 바빠는 그것이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어릴 때는. 집안에 사는 거 뭐 쌀이다 뭐다 이거는 전혀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시니까, 없으면 굶으면 된다 하시니까 그걸 한번 살면서 한번 극히 어렵게 그런 형편 재정 상태는 그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로 어머님께서 외가에 가서 꼭 가져온다든가, 뭐 서울 오셔서는 아니할 말로 이 남의 집 옷가게 옷을 갖다 봄싸게서 그거 가지고 살고 계시고. 그렇게 어렵게 김창숙의 불편한 몸을 대신해 수족 노릇을 한 며느리입니다. 지금 90이 훌쩍 넘은 손은교 여사는 17에 시집 와서
시아버지의 옥바라지와 비밀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쪼또마테. 지난번처럼 저고리 안에 숨겨가거라. 예, 아버님. 단단히 꿰매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만에 하나 외놈들에게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겠지. 예, 편지를 펼쳐보지 말 것도 잊지 마라. 예. 도코에 일대르노. 그게 심부름... 도코에. 고래와 나한다. 이거 큰일입니다. 결국 종이를 태우기로 마음먹는데요. 애엄마가 담배라니 일본 경찰도 어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케. 다행히 서신은 무사합니다. 이런 위기를 이후에도 숱하게 넘겨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차를 탔지만은 서울서는 그냥 걸어가다. 새벽에도 갔다 오고 안 없고 진짜 이거 이 안에 여들이어가지고 저 신고 그냥 저 맨발로 그거를 내가 이거 이때 저 수사 참 아주 못된 조선 사람이라 그냥 이제 막 이런 거로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다 잡아 떼가지고 요즘 이 안에 뭐 들어들어가 싶어. 그래도 그냥 그래 한 번도 닥치진 안 했어요. 들키진 안 하고 그냥. 1945년 8월 7일 김창숙은 조선 건국동맹의 남한 책임자로 활동한다는 혐의를 받고 또다시 성주경찰서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8.15 해방으로 옥문을 나서게 되죠. 감옥에서 맞이한 해방, 그 감격은 남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45년 10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차남 찬기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며느리는 68년 전의 일을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전당석 해조에서 편지가 왔는데 표적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왔어. 심산 선생님이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세 번, 네 번, 다섯 한 10번 일러요. 그 편지 내용을 전부 안고 있으시려고. 그 울고 뭐고 한다 그러 죽는 걸 안 봐놓을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 그래도 또 앉으면 울고 서면 울고 그래 이제 그래 죽었던 것도 모르는데 백범 선생 이제 일로 초하고 갈 때 그때 이제 유고를 가져와서 이게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래 지금도 이래 생각하면 어디 살아가 있어가지고 있다가 어디 뭐지 싶은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도.
일제의 속박 아래 두 다리를 잃고 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크나큰 희생 끝에 얻은 나라의 독립. 김창숙은 잠시도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나라의 근본이 될 유학을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 길은 성균관의 재건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사립학교 중에 하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봤을 때 그것의 뿌리가 조선 왕조뿐 아니라 더 올라가면 고려 때도 물론이고 우리 천여 년 역사를 이어온 국립대학이었습니다. 전국의 유림을 결속시켜 유도회 총본부를 조직하고 유교의 현대화에 앞장선 김창숙은 이듬해 재단법인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심산 선생은 잘 알다시피 1909년에 성명학교를 설립하신 바 있고 또 중국에 가서도 군정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등 이 구국운동에서 교육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설립은 그러한 취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민족의 전통을 계승한 성균관대학교를 유학자의 참 저지로서 설립을 갖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갖다 가지고 설립에 온 힘을 기울이셨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946년 1월 김창숙은 정부 수립을 위한 28인 최고정무위원회에 선출되는데요. 이 기구가 미 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전락하자 의장인 이승만에 맞서 탈퇴하고 맙니다. 이승만과 달리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남북한 단독정부가 아닌 완전한 통일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김창숙의 소망은 그러나 1950년 민족 간 총칼을 겨눈 전쟁으로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휴전협정으로 남과 북은 분단되고 맙니다. 우리 민족에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처죠. 김창숙의 투쟁 또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분단 통일운동에 이어 반독재 민주투쟁입니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의 삼선 취임에 반대해 경고문을 발표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실행하려는 신흥국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각하께서 민주주의를 구두탄으로만 부르짖고 포기적인 독재주의를 시행하려 하심은 그 어떠한 심경의 변화에서 출함인지 진실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는 곧 성균관대 총장직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당시 심산 선생이 자유당 정권의 정권 연장 기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총장에서 물러나신 바로 그 해에 유도회 이제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서도 그 친일 전략을 가진 유림 세력에게 밀려서 이제 그 유도회에서도 물러나게 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유도회 총재의 이승만 대통령이 딱 이제 선임이 되고 또 최고 고문으로 이기붕 씨가 선임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그 시기에 심산 선생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그 점이 정치적인 요인에 대해서 총장에서 안타깝게 물러나셨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듬해 김창숙은 온전히 빈몸으로 일체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성균관대학 총장을 했고 또 성균관장을 하고 뭐 이래 했다면은 뭐 큰 벼슬은 아니지만 나중에 서울에 지방칸도 없었어요.
그만큼 일신과 자기 가정이나 집이나 이런 문제에 관한 문제를 심산 선생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대의와 명분에 맞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싸우고 지내고 했기 때문에 누가 오면서 인사 오면은 조기 같은 거 한 마리씩 사가지고 옵니다. 그때 어려우니까. 근데 와서 뭐라고 하니까 부탁 말이 조금만 나왔다 그러면 아무 말씀이가 알아.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걸 갖다 부엌에 달아놓습니다. 그럼 이 썩어가지고 파리가 안고 그 다음에 지난 다음에 그 양반이 오면은 썩은 거 뼈다고 도로들 자네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좀 가져가시게. 이러니 그 양반 밑에 사람이 소위 말해서 모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때 당시 해방되고 나서는 오직 유일하게 생각하시는 건 남북이 통일해가지고 민족의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당을 가져오면은 당의 당수가 오면은 거의 안 보려고 그러셨습니다. 생활고와 외압에 시달리면서도 김창숙은 홀로 의로운 투정을 지속합니다. 여든 나이로 손자 등에 업혀 보안법 반대 투정에 나서고 대통령의 부단히 사퇴 공고 서한을 내고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엔 또다시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나섭니다. 항일투쟁과 통일운동, 민족사학 육성과 반독재 투쟁, 그의 인생 자체가 한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1962년) 김창숙은 조국 광복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김구, 김좌진, 안중근 등과 함께 1등 훈장인 건국 공로훈장 중장에 추서됐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굴곡 많은 세월을 뒤로 하고 영면에 듭니다. 저녁 9시 45분경에 운영을 하시는데 그 옆에 제가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제일 먼저 백범 아드님이신 김신 장군한테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홍일 장군. 1시간 이내로 두 분이 다 달려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너무 오랜 동안 병석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말은 없으시면서도 늘 안타까운 나라가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돼야지, 그리고 유림이 잘 돼야지, 늘 통일 걱정도 하시고 뭐 하도 들어가지고 아주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수기치인, 나를 수양한 후에 남을 다스리라는 유학의 근본이 성균관대학교의 건학이념입니다. 심산 김창숙의 정신이 오롯이 담긴 이곳에 지난 1978년 심산 사상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균관대 교수들로 구성돼 심산의 인격과 사상을 연구하는 한편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인사들에게 심산상을 수여하고 심산 김창숙의 이름을 알리고자 노력해왔는데요. 가장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경우에는 제13회 수상자였던 고 김수환 추기경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천주교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분이 심산 묘소에 직접 가셔서 큰 절을 올렸던 것이 아주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현재 서울시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시장도 역시 제15회 수상자였습니다. 심산 선생 하면은 좀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께서 심산 선생이 누구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선생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근하고 분명하게 김창숙 선생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명칭을 심산 김창숙 연구회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그를 재조명하고 추모하는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 반포근린공원에 심산 기념문화센터가 세워진 것도 그래서입니다. 고향인 성주에도 김창숙의 흔적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데요. 김창숙 선생을 누구보다 소상히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분일 겁니다. 꽃다운 나이, 독립운동가 집안의 시집와 일찍이 남편을 잃고
평생을 수절한 며느리 손은교 씨는 지금도 고향인 성주에서 시아버지의 생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그래도 내가 자던 달 벌전에 안 죽겠냐. 그래도 여와인데 아주 그냥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 있어요. 그냥 안 했어요. 독립운동 하려고 그랬지. 뒤에 사람의 자손 내가 그때 돈 받아먹고 살라고 해나 그래. 이제 심산 선생님께서는 지난 5월 경북 성주군에선 두 번째 생명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흥겨운 축제장에 느닷없이 상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창숙 선생의 서거 50주년을 기념해 전통 유림장이 재현된 거죠. 선생께서는 1962년에 영면하시고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 정권 때 유림의 탄압으로 자동차로 운구하는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유림의 탄압이 없었다면 분명 전통 유림장으로 선생을 모셨을 터인즉 심산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50주년을 기념으로 사회장을 1850년에서 1900년대의 전통 유림장으로 재현하였습니다. 심산 그 선생님의 정신과 을을 우리 국민들이 또 온 전체 국민들이 이어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주 생명문화축제에 재현한 심산 선생 추모 유림장과 또 숙모 자컨내 또 독립운동 상황극을 통해서 전국 유일의 생명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 선비 심산 김창숙이 이 땅을 떠난 지 반세기. 그러나 그의 대쪽 같았던 삶과 고귀한 정신은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나 봅니다. 눈이 내리고 서리빨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참 몰아치는 그런 데서도 정말 흔들림 없이 자신의 그 모습과 본연의 자세를 꿋꿋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미지가 바로 선비라고 한다면 정말 거기에 걸맞는 분이 심산 선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리 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 무엇이 옳은 길인가. 그리고 거기에서는 한치도 옆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직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산 선생이 유학 정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선비 정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심산은 참 선비는, 참다운 선비는 현실을 외면하고 고고한 관념을 논하거나 생각하는 일이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것은 선비가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선비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치열한 행동적이고 추구하는 그런 선비 정신을 가졌고 실천적인 선비였습니다. 아마도 시대가 그러하지 않았다면 김창숙은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긍지 높은 정통 유학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침략과 불의와 독재라는 왜곡된 역사에 부단히 맞서며 실천적 지사이자 수기치인을 이룬 진정한 선비로서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심산의 뜻처럼 굳건한 마음의 산을 세우고 생의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그를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선비이자 불굴의 지사로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